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수도권에 물폭탄을 쏟아낸 장마전선이 내려가 충남과 전북 지역에 자정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최고 10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내일 밤에도 이 지역에 또 한 번의 폭우가 예상돼서 걱정입니다. 자, 오늘도 기상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6%포인트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간 기준 최대 낙폭인데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로 승부수를 던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최근 행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데 관련 내용들은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7월 14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장맛비로 인한 산사태로 4명이 토사에 묻혔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2명이 숨졌습니다. 주택가에서는 축대가 무너져 주민 수십 명이 급히 대피해 임시 숙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침수 우려에 충남 논산 통행이 제한되면서 이 구간을 지나는 호남선 열차들은 1시간 이상의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산사태와 낙석 피해 우려가 큰 지역도 내일까지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국지성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남과 전북에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시작 이틀 만에 파업을 접고 현장 교섭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신형 ICBM 발사에 대응해서 북한 총정치국장 등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ICBM 발사가 정당한 자위권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을 건드린 대가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온라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또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유정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고 정유정도 같은 입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치지 않고 이어지는 폭우에 전국 곳곳에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300mm 안팎의 장맛비가 쏟아진 충남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4명이 토사에 파묻혔다가 구조됐지만 2명이 숨졌고 농경지 곳곳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커다란 나무와 토사가 뒤엉켜 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지붕 기와가 폭삭 주저앉았고 바닥에는 건물 잔해들이 나뒹굽니다. 충남 논산시 시림 낙골당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가족 방문객 4명이 파묻혔습니다. 노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2명도 다쳤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부여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으로 토사가 밀려들었습니다. 다행히 방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이 작은 방에서 주로 거주를 하는데 내가 이제 큰 방으로 저쪽 옆방으로 피해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피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다치지 않아요. 천만 다행이고. 고령에서는 다세대 주택 뒤에 있던 축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바로 앞까지 밀려든 커다란 돌덩이와 토사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방수포로 임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주민들은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흔들거리는 것도 있었고 일부 굴러 떨어졌고 그리고 뭐 집이 오래돼서 낡아서 그 뭐 잘못하면 무너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 뭐 좀 상당히 많이 놀랐죠. 승용차가 불어난 하천물에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로 잠겼습니다. 사륜 오토바이와 조립식 구조물도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농경지에도 흙탕물이 가득 찼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농기계는 물에 반쯤 잠겼고 수확을 앞두고 있던 수박과 애호박도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추락 계약까지 다 해놓고
지금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면 다 출하를 할 거거든요. 근데 계약했어도 물이 이렇게 잠겼으니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충청권에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전북 지역에도 한때 시간당 최대 6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이 물에 잠기고 흙더미가 밀려와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밤새 불어난 하천물이 다리를 집어삼킬 기세로 휩쓸려 내려옵니다. 혹시 또 물이 넘치지는 않을지 저지대 마을 주민들은 되풀이되는 임시 공사가 지겨울 정도입니다. 딸막 넘으니까 제방을 높이든 다리를 올려가지고 해야 주민들도 안전하고 그러지. 이건 국가적인 손해 아니에요. 엄청난 손해잖아요. 매년 이렇게 매번 그럽니다. 나들이 장소였던 하천 둔치는 그야말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전주천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둔치에 물이 가득 찼고 차량이 다니는 언더패스 아래 차로까지 통제됐습니다.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호우특보 속에 이틀간 250mm 넘는 비가 내린 군산. 산 아래 주택으로 토사가 쏟아져 주민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한 주유소 사무실에는 흙더미가 밀려들어와 창문이 파손됐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어지는 물폭탄에 시민들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금 잠깐 차 빼러 나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이 정도로 잠긴 건 처음 봤어요. 네. 진안에서는 50대 환자가 병원에 가려다 갑자기 불어난 계곡에 갇혔습니다. 부안군에서는 공사 중이던 국도 23호선 우회도로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부안 줄포리 한 마을 진입로가 끊겨 주민 6가구가 한때 고립됐습니다. 저지대 쪽은 다 침수가 됐고요. 아까도 그게 동네 진입로인데 네. 동네 진입로에 한 6가구가 거의 앞쪽에 있거든요. 네네. 진입로 도로가 잠겨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는 8월 초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 야영장은 이번 폭우에 다시 웅덩이가 패이고 곳곳이 갯벌처럼 변했습니다. 완주 만경강의 홍수경보가, 임실 섬진강과 정읍 동진강에도 홍수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차량과 주택 침수 신고가 계속 접수돼 소방 출동도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 동안 전북에 400mm 넘는 엄청난 비가 예보된 상태. 전라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최고인 3단계로 올려 비 피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충남 논산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지역을 지나던 열차들이 다른 길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산사태와 낙석 피해 우려가 큰 지역도 내일까지 열차 운행이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나오시죠.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이용객들 불편이 클 것 같은데요. 비가 집중된 충남 지역에서 지금 열차들이 우회하고 있는 거죠? 네, 충남 논산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논산 탑정호 수문이 개방되면서 이 지역 아오천교에 대한 침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이 통제되면서 이 다리를 지날 예정이던 호남선 열차들이 줄줄이 발이 묶였습니다. 코레일은 이 지역을 포함하는 서대전역에서 전북 익산역 구간의 통행을 중지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녁 7시쯤 들어온 시청자 제보 화면인데요. 서대전역을 앞두고 열차들이 줄줄이 멈춰서면서 뒤따라오던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내부 모습입니다. 일부 열차들은 발길을 돌려서 충북 오송역에서 충남 공주역을 통해 가는 길로 목적지까지 우회하고 있습니다. 서대전역 근처까지 진입했던 KTX 481 열차와 무궁화호 1423 열차 등은 오송역으로 돌아간 뒤 다시 운행을 할 예정이라 1시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운행 예정인 다른 호남선 KTX 열차들도 연이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연되긴 하지만 운행이 되는 KTX와 달리 호남선 서대전과 익산 구간을 지나는 일반 열차는 내일까지 운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 밖에 다른 곳들도 열차 운행이 중지된다고요? 네, 산사태와 낙석 피해가 우려되는 다른 지역도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영동과 태백선은 내일 하루 동안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지됩니다. 또 충북선은 제천과 충주를 잇는 일부 구간에서 운행이 중지되고 경전선은 일부는 조정, 일부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세부 열차 운행은 호우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며 이용 전 코레일톡 홈페이지를 참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군도 3호선 세대 피암터널 구간 경사면에서 또다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강원도 정선군 세대 피암터널 위 경사면에서 낙석 수백 톤이 또다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선군은 이번 장맛비로 지난 9일부터 4차례 산사태가 발생했고 모두 6천여 톤의 암석이 피암터널을 덮쳤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통행 제한으로 먼 거리를 우회하는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피해 면적이 커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부터 며칠 동안 계속된 폭우로 수도권 곳곳에서는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가에서는 축대가 무너져 수십 명의 주민이 급히 대피했고 산사태로 흘러나온 토사가 도로를 덮쳐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홍제천을 끼고 있는 연희동 주택가입니다. 도로 옆이 마치 절벽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쏟아진 토사와 돌무더기가 아래쪽 주택들을 고스란히 덮쳤습니다. 도로를 떠받치는 3.5m 높이 축대가 쏟아지는 빗 속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빈집이 많은 재개발 구역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인근 주민 수십 명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황급히 몸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또 저희가 가운데 부분이다 보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었었고 부모님 약만 챙기고 간단한 이제 옷까지만 챙기고서 이제 대피를 한 상황이었죠. 구청 측은 연일 내린 폭우로 집안이 약해진 가운데 지어진 지 50년이 다 된 축대가 더 버티지 못하고 허물어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가 많이 오면서 빗물이 들어와서 스며들어서 집안이 약해지면서 무너지지 않았는가. 경기도 양주에서도 폭우로 숙박업소 옆 축대가 붕괴해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던 이제 배전판 그런 거 다 덮쳐가지고 그쪽에 전기는 다 끊어졌고 가스탱크 덮쳤으면 2차 피해가 엄청났을 거로 예상됩니다. 안성에서는 강물이 불어나면서 범람을 막기 위해 임시다리를 해체했고 여기가 이미 교량 무너져 있고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막혀가지고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아침에.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화성시 고속도로를 덮치면서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 용인시에서는 불어난 강물을 피해 이동하려다 시동이 꺼져 차 안에 고립됐던 2명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 올림픽대로 개화나들목 개화육관문 인근 구간과 여의 상하류 나들목 구간 등 서울 도로 4곳이 양방향 통제돼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해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올림픽대로 개화나들목 개화육관문 인근 구간을 아침 7시 15분부터는 여의 상류 나들목에 이어서 여의 하류 나들목 구간을 양방향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4시 50분에는 한강 수위 상승으로 잠수교가 차량과 보행자 모두 전면 통제됐습니다. 새벽 4시 10분부터 양방향 통제에 들어갔던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와 성수분기점 사이 구간은 중랑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아침 7시 15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후 5시 46분에는 양방향 통제로 했던 서울 양재천로 영동 1교와 양재천교 하부도로가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천연기념물과 사적 등 문화유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집계 결과 오늘 오후 5시 기준 이번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재 피해 사례는 모두 2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창덕궁 인정전 뒤편에 있는 계단식 화단, 화계담장 약 15m 구간이 무너져 내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장막을 덮어놓은 상황입니다. 전남의 순천 나가문성은 사정 내 관아동 내야와 동원 기하가 떨어지고 민가동이 침수됐고 백제 역사 유적지구인 전북 익산 미륵사지는 문화재 구역 안의 경사면이 일부 유실됐습니다. 경북에선 천연기념물 의성, 제오리,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보호각 지붕 일부가 파손됐고 천연기념물 의성 사촌리 가로숲의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장마전선의 위치와 호우 상황, 또 주말과 다음 주 전망까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YTN 김진도 기상재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밤 사이에는 수도권을 강타했던 장마전선 지금은 좀 내려와서 충청권에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어제 수도권에는 200mm, 최고 200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주로 비가 내렸고요. 네. 이 장마전선이 오늘 아침부터 충청 지방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충청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가장 많은 비를 내렸는데 네. 이번 비가 심상치 않게 많이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북 군산 같은 경우에 강우량이 가장 많았는데 오늘 하루 동안만 400mm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만요? 그렇죠. 400mm라는 이야기는 전북 군산 지역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6, 7, 8월 모든 여름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겁니다. 하루. 그리고 하루도 안 돼서 400mm의 비라는 거는 이 사흘 전이었죠. 예. 일본 규슈가 장마전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비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지역에 내렸던 비의 양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처럼 굉장히 비가 잦은 지역에 장맛비로 인해서 피해가 날 정도의 비가 우리나라 전북 군산 지역에 하루 만에 집중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수도권은 200mm, 그 이후에 오늘은 좀 비가 잦아들었지만 충청 지역은 300mm가 넘는 지역이 많았고요. 경북 북부 지역에도 200mm 넘는 비가 내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비 피해가 잇따랐고 특히 홍수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고요. 특히 산사태특보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 걸쳐서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록적인 강우량이었군요. 아무래도 올해 장마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년보다 비도 많고요. 그리고 초기뿐만 아니라 중기, 후기로 갈수록 또 강우량도 계속해서 많고 또 보통 이 정도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장마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올해는 특히 비가 잦고 비 중에서도 집중호우가 잦은 장마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군산 지역의 이제 기록적인 폭우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을 통틀어서 한번 이런 얼마나 비가 왔는지를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2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북 군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6mm의 강우량을 기록한 상태고요. 이게 이제 1일 강우량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또 거죠? 전북 부안 지역 같은 경우도 370mm의 비가 내렸는데 이 지역의 7월 하루 강우량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한 곳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충청과 전라북도 지역은 평균 강우량이 200mm, 경상북도 북부는 평균 강우량이 150mm, 많은 곳은 200mm 안팎의 비가 오늘 하루 동안 내렸습니다. 예. 지금 장마전선이 충청하고 전북 지역에 있다고 했는데 이 지역에 보니까 내일도 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장마전선이 계속해서 충청과 전라북도 경계 쪽으로 해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까지 계속해서 분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장마전선은 낮 동안에도 계속해서 많은 비를 뿌렸지만 밤이 되면 야행성 장마 특성을 지니면서 더욱 발달합니다. 장마전선을 경계로 두고 남쪽의 뜨거운 공기 그리고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장마전선상에서 굉장히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 충청, 전라북도, 경상도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비구름은 서서히 가늘어지면서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저 먼 서쪽 해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띠를 이루면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고 새로운 그렇습니다. 비구름이요?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시각이 오늘 새벽 2시 이후입니다. 새벽 2시 이후. 새벽 2시 이후부터 충청과 전북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그렇습니다. 되는 서해상으로부터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오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띠를 지어서 형성을 해서 들어오는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 지역을 지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이 경우에는 시간당 강우량이 장마전선상 보통 30에서 80mm 시간당입니다. 그런데 기상청이 그동안 기상 예보를 했던 것과는 완벽하게 다르게 30에서 80mm도 굉장히 많은 비를 예상을 한 거거든요. 50에서 100mm,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수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극한호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재난 문자를 발송하면서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처음 썼습니다. 극한호우의 특징은 1시간에 5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되고요. 3시간 동안 총 강우량이 90mm가 둘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30에서 80mm가 아니라 아예 하한을 50mm로 정해놨고요. 예. 상한을 100mm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 한반도를 강타하는,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 특히 전라북도 쪽을 강타하는 비의 강도는 올해 장마뿐만 아니라 역대 장마를 보더라도 상당히 수직권 안에 드는 굉장히 강력한 비구름이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고, 그만큼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난해 서울 지역에 140mm 그렇습니다. 시간당 내려가지고 뭐 강남 지역이 거의 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거의 그 정도를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시간당 140mm가 예. 내렸었고요.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광화문 심수됐을 때도 시간당 100mm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에서 100mm를 예상을 했다는 이야기는 지역적으로 100mm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그동안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이미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홍수 경보주의보 내려진 곳이 하천이 많고요. 또 산사태 경보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시간당 50mm의 강수가 더해진다.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오늘 밤사이 우리가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더 센 비가 온다고 하니까 참 걱정인데요. 앞서 이제 비구름 영상을 봤을 때는 새벽 2시 정도가 이제 고비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서 챙겨야 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이 현재 상황도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죠. 예. 토양은 이미 수분을 머금을 만큼 머물렀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비가 낸다면 언제든 그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상황이고요. 홍수 같은 경우도 금강이나 섬진강 같은 경우, 영산강 같은 경우는 홍수특보가 내려지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또 댐들이 지금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더해진다면 홍수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밤사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산사태와 축대 붕괴와 같은 시설물 피해, 그리고 홍수로 인한 침수입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오늘 새벽 2시를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새로운 비구름이 만들어진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말까지 비가 내리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 걸까요? 이게 주말 휴일까지 현재 예상 강우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휴일에 가장 위험한 것은 충청남도의 남부 지역, 그리고 전라북도의 서쪽 지역입니다. 두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인데, 두 번의 고비가 있다라고 기상청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밤 사이 50에서 100mm의 시간당 강우량 예상했던 오늘 밤 사이가 되겠고요. 또 내일 밤 사이도 한 번 더 고비가 있습니다. 그 두 번의 고비를 통해서 일요일까지 최고 강우량을 400mm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400mm의 비가 더 내리는 형태로 봤고요. 그 지역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충북이나 경상북도 북부 지역, 전라남도의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도 300mm 이상의 비를 예상을 했습니다. 서울은 비가 안 올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서울도 옵니까? 굉장히 많은 비는 주로 충청, 전북 지역을 지나가지만 그 주변에서 생긴 비구름들이 통과를 하면서 3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일요일까지는 우선은 비가 내립니다. 예. 장맛비로 인한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는 거고, 밤 사이에 두 번의 고비를 맞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요일 낮 동안은 비가 조금은 가늘어질 겁니다. 약해질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차례 정도 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약간 북한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서울 등 수도권 쪽에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기상청 재난 문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문자가 있으면 여러모로 참 대비하는데 편리할 것 같은데 지금은 수도권에 한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 침수 상황을 보고 나서 재난 문자라는 것을 기상청에서 직접 보낸다라는 걸 처음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상청에서 예보를 내고 실황을 보고 하지만 재난 문자, 비가 많이 옵니다. 주의하십시오라는 재난 문자를 기상청에서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그걸 기상청에서 받아서 발송하기로 했는데
판단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예 지난해 강수 사태를 보고 나서 기상청에서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에 90mm 이상의 피해가 날 수 있는 극한 강수가 호가 나온다면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걸로 했고요. 이번에 수도권에 처음 시범 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년엔 전국으로 확산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년에요? 예. 예보와 기상특보는 시청자가 그걸 직접 보고 정보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네. 야간 시간에 자고 있을 때는 그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 문자는 그 지역이 현재 비가 내리고 있다면 예보하고는 달라지더라도 네. 비가 내리고 있다면 바로 재난 문자가 강제적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간 취약 시간대나 또는 이런 매체에 접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도 바로 문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내리는 지역에 기상청이 직접 조금 빨리 해서 핀셋으로 이제 예보를 준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보라기보다는 실황입니다. 네. 예보는 틀릴 수가 있지만 예. 현재 50mm의 비가 내리고 있고 피해가 날 것 같다라는 지역에 보내는 거는 예. 바로 현재 재난 현 문자.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빨리 내년보다는 조금 당겨서 시행을 하면 어떻겠냐. 자, 기상 전문 기자의 의견이었고요. 지금 뭐 북한도 비가 많이 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북한이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고요. 그렇습니까? 이전에 6월 예. 정도쯤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장마 전선이 주로 남해안에 머물거나 내륙 쪽에서 비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에는 장마 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올라갔을 때 강한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휴전선이나 황해도 부근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환강댐의 방류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는 걸 예상을 해서 댐이 예. 수문을 개방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환강댐이 개방을 한다면 비가 많이 오는 시기와 인접해서 개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 지역에는 비가 많이 안 내렸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좀 이 부분도 주시해서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두 기상재난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건의료 노조가 19년 만에 최대 규모 초음파업을 이틀 만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틀뿐인 공백에도 환자들의 불편은 이어졌고 노조는 2차 총파업을 언급하며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파업 이틀째 접어든 대학병원. 건물 외벽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고 농성 중인 로비엔 긴장감이 흐릅니다. 공식적으로 진료에 큰 차질은 없었지만 빗속의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불편이 큽니다. 많죠. 어려운 것이 모든 것이 그냥 잘 돌아가지가 않고 모든 절차상으로 뭐 하는데 조금 옛날보다는 느려요. 수술 마친 환자를 돌보는 사람도 속이 탑니다. 간호원이 없으니까 병실을 못 올라가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병실이 펴가지고 신경외과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노조가 파업에 참여한 병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현수막들이 걸렸지만 진료 사정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평상 수준으로 지금 진료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예약된 거를 뭐 취소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거의 평상 수준의 기준으로 하면 90% 이상 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를 주의로 상행한 복지부는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시도 차원에서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필수 유지 업무를 점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는 노조 요구 사항들이 이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서울과 부산, 광주, 세종 등 전국 4곳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정부가 정당한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몰아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는 그러나 고심 끝에 산별 총파업을 끝내고 현장 교섭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의제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 및 불편,
보건복지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틀간 총파업을 중단하고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력 대란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의료계를 둘러싼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최근 실업급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실업급여라는 표현을 두고 정치권에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를 모욕한 거란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난 12일 마련한 민당정 공청회.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이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당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성이나 청년이 수급액으로 명품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간다는 소관부처 담당자의 발언까지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건 문제라는 옹호론과 정부 여당이 고용 실태를 잘 모른다는 비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한 겁니다. 불씨는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 적립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 현실적 문제를 짚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여론을 잘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는데 발언의 앞뒤가 교묘하게 잘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정부와 여당은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부터 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입니다.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나토 회의를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현지 보도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해당 보도가 사실인지 해명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정상 외교를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거라며 뜬금없이 터져나온 김 여사의 쇼핑 보도에 장마와 수해 소식으로 답답한 국민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현지에서 쇼핑한 것이 맞는지 또 무엇을 샀고 비용은 어떻게 결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목리로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핵전쟁 위기를 눕히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쳤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첫 발언에 나선 미국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2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쏜 건 핵무기 운반 체계를 20번이나 시험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편들기로 안보리가 무력화되는 데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Russia and China have prevented this council from speaking with one voice. And with these repeated launches, Pyongyang is demonstrating it feels emboldened. 일본은 이번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15,000km에 이른다며 전 세계가 사정권이라고 강조했고 다른 서방 국가들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아랑곳 않고 북한 옹호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한미일 삼국공조를 콕 집어
북한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고 중국은 한미 워싱턴 선언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의 자위권 행사라고 편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The real troublemaker is none other than the NATO. NATO's accusations against China are totally groundless. 5년여 만에 안보리 회의에 나온 북한은 화성 18형 발사는 주권 국가의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재배치하려고 한다며 핵전쟁 위기를 운운했습니다. Unprecedentedly driving regional situation to the brink of nuclear war by frequently deploying nuclear power submarine. 우리 측 황중국 대사는 90여 차례 미사일을 쏜 북한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셈이라며 북측의 억지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It is ironic that a member that categorically rejects the authority of this council still gets the opportunity to spread its absurd propaganda. 북한이 5년 반 만에 안보리 회의장에 등장한 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반서방 국가 전선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보여 앞으로도 북한의 안보리 등장이 잦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정부가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4명은 정경택 총정치국장, 박광우 전 선전선동부장, 조선 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 박화송, 황길수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나 유엔 안보리 체제를 위반하는 상업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관 3개는 칠성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회사, 콩고 아콘두 SARL로 기계 등 금수품 거래와 북한 조형물 수출, 노동자 송출에 관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ARF에 참석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열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싱하밍 중한 중국 대사의 이른바 배팅 발언 등으로 급속히 냉각된 양국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장관과 왕이 위원은 지난해 칭다오 회담 이후 11개월 만에 양자회담 형태로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달 한강에서 2살 아이가 수상 오토바이, 이른바 제트스키가 뿜어내는 물줄기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당국의 느슨한 단속 탓에 무법자가 된 제트스키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정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강공원, 제트스키가 물가를 배회하며 둔치 위로 물보라를 분출합니다. 어린이들은 신기한 듯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다 제트스키 한 대가 갑자기 거센 물줄기를 내뿜고 피할 틈도 없이 온몸으로 물을 맞은 2살 배기는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제트스키 운전자를 찾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미삼아 또는 과시하려 버리는 행위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데 제트스키 이용자 사이에서는 경각심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물줄기를 크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난데없이 날아든 물에 시민들이 봉변을 당하는 인터넷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현장에선 운전자가 구경꾼에게 즉흥적으로 탑승을 권하는 일도 잦습니다. 실제로 지난 2일 10대 남학생이 모르는 사람의 제트스키에 타려다 턱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제트스키 같은 수상 레저 기구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면허 취소는 4번 넘게 적발돼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애초 규정이 허술한 데다 어겨도 처벌이 무겁지 않다 보니 위험한 장난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입니다. 당국 역시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기동성이 좋은 제트스키가 이미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물 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 과정이라든가 또는 시험 문제를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한강사업본부는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부랴부랴 내걸고 둔치에서 50m 안으로 제트스키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부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취미가 민폐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장남이 아버지가 생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는 걸 여러 차례 봤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장남 김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측 신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아버지가 식사 도중이나 밤늦게 또 주말에도 전화를 받곤 했는데 가족들이 누구냐 물으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라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과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당시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 아버지의 징계와 고발을 검토한 것 때문에 숨진 게 아니냐고 물었고 김 씨는 이 대표에 대한 배신감 등 모든 것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12살 의붓 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학대를 반복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계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가 아들을 분노 표출 대상으로만 받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아동학대 살해 범죄의 권고 형량이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또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잘못을 시인한다는 태도로 보였는데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판사가 안 읽어볼 것 같다는 의심을 가득 담았습니다. 차상혁 기자입니다. 연한 녹색의 수영자 옷을 입은 정유정이 부산지법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에 법정에 온 겁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듣고는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정유정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지 재판부가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정유정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판사가 실제로 읽을지 의심하는 내용을 페이지마다 담았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모두 읽어본다며 본인이 쓸 내용이 있다면 써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성문에 적힌 가족과 학교 생활에 관한 내용을 더 상세히 적어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다음 달에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정유정은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하고 국선 변호인 대신 별도의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취재진 질문에 별도 입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고 가시죠. 정유정은 지난 5월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피해자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낙동강 근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갤럽 여론조사 내용부터 좀 볼 텐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6%포인트 하락해서 3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게 주간 낙폭으로 보면 최대치라고 하던데요. 어떤 이유가 가장 컸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같은 그러한 이슈들이 여전히 쟁점으로, 그리고 굉장히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긍정평가는 6%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또 3%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낙폭이 9%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권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은 일본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결정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대응 정책이라는 게 매우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방류 자체보다는 방류를 대하는 여권의 어떤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와 실망감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처가 오히려 더 영향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의견이신데요. 자, 긍부정 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네. 긍정 평가도 부정 평가도 외교를 꼽는 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요즘에 여론조사 할 때마다 나타나는 네. 현상인데요. 근데 부정 평가 이유에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14% 정도 되고, 또 하나 이 그래픽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부산 경남에서 11% 포인트 급락한 점이 눈에 띄거든요. 이거 역시 뭐 오염수 방류하고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제주도, 그 다음에는 부산 경남, 뭐 또 특히 이제 여름철 해수욕장이 열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떤 심리적 공포 이런 것들이 그런 횟집이라든지 수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부적으로 좀 그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그것조차도 사실은 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양 진영으로 나누어서 마치 현 정부와 여당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야당이 시끄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퍼포먼스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국민 일반이 봤을 때 올바른 행동인가? 물론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를 갖고 부풀려서 하는 순동적인 정치를 한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일본이 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리 과학적인 선에 있다 하더라도 잘한 짓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과 여당이 최소한 일본한테 제대로 따질 수 있는가? 이런 회의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태평양 국가지 북대서양 국가입니까? 뻔질나게 왜 나토 회의에 갑니까? 사실 나토 회의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나토 회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옆에 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하고 러시아 관계가 과연 계속 악화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거죠. 그래서 제발 대통령께서 균형 감각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막 그런데 후쿠시마 문제 있는데 왜 북태평양에 가서 북대서양에 가서 저렇게 막 허둥대면서 오히려 일본 기시다를 왜 한국 일본에서 만나지 않고 거기 가서 만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안보 불안을 계속 만들어가는 정부다. 그리고 실제로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책임 있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균형 감각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오늘도 뭐 세일즈 외교를 하고, 지금 대통령 순방할 때마다 나는 뭐 우리나라 영업사원 1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순방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이번에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지금 순방 중인데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나토 외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 북대서양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글로벌한 그런 쟁점들이 많고, 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문제 자체가 우리의 경제라든지 또는 뭐 동맹이라든지 여러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나토의 준회원국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외교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폴란드를 방문해가지고는 실제로 세일즈 외교를 제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가 우리가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 중에 5위 국가입니다. 그만큼 지금 폴란드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무역에 있어서 미래에 상당한 가능성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방산이라든지 또는 원자력이라든지 또 2차 전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폴란드와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수행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알찬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일단 국민이 편안해야 되는데
후쿠시마도 그렇고 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특히 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대통령 일가와 연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이 여론이 요동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지금 당 지지도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연동되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귀국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반등을 모색할 것인지가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던가 자,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자, 이런 의견을 그렇습니다. 주셨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는데 이게 현지 인터넷 매체의 보도였습니까? 네. 현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 곳에서 했는데 아마 이제 50세의 김건희 여사가 소위 스타일 아이콘답게 여기에 와서 정상 외교를 할 뿐만 아니라 두 브룰리아니, 뭐 뜻이 두 형제가 만든 명품샵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브랜드 이름은 아니고 샵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매우 고가의 브랜드들을 모아놓아서 파는 데인데 거기 5군데를 들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6명의 수행을 데리고 왔는데 10명은 안에, 6명은 밖에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했다. 5군데를 갔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 옷을 사지 않았겠냐. 이제 그런 것을 또 우연히 또 추미애 전 장관이 그걸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바로 이제 민주당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샀으면 뭘 샀느냐, 뭐 이런 등등 공격을 했고 이미 사실은 지난번 김건희 여사께서 미국 방문했을 때 4월 말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사실은 뭐 무슨 옷걸이 같은 그런 크로스 뭐 그런 용어가 나와가지고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또 대통령 부인이 뭐 스타일이 좋고 젊어 보이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 사치, 국내는 매우 뭐 비가 내려서 우울하고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는데 명품 샵을 간다. 그런 부분도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양평 문제는 무엇 때문에 터졌습니까? 본인 땅 때문에 터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출을 주목하고 오히려 행동 거지를 좀 더 차분하게 가질 때에 저렇게 10몇 명의 수행을 대동하고 거리를 할보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들어와서 더 대통령 지지율에 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현지 매체는 뭐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쓴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라던가 지금 또 비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런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지금 비용은 어디서 결제를 했고 뭘 샀는지 밝혀라. 이미 공세가 시작됐고 앞서 보신 것처럼 추미애 전 장관은 민주당 공식 논평 내기 전부터 좀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이 부분에 조금 화력을 집중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특히 민주당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책 이런 건 잘 몰라도 이런 공격하는 거에는 아주 그 이골이 나 있는 정당 아닙니까? 잘한다는 뜻입니다. 뭐 별 뜻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뭐 이거를 뭐 정부 어떤 세금이 사용됐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왜 내돈내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거라고 저는 만약에 물건을 샀다면 샀는지 안 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모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들렀던 것은 사실이고 그 뭘 샀느냐고 기자가 물어보자 no comment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거 자체가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수 여사의 그 왜 고급 브랜드 자켓, 명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이어지고 저것을 그냥 후원 받았느냐 아니면 돌려줬느냐를 가지고 한동안 그 논쟁이 벌어진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가 만약에 정말 명품 샵이고 또 거기서 본인이 자기 돈으로 샀다 하더라도 16명의 수행원은 나라 돈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부인, 즉 퍼스트 레이디라는 자체가 공직은 아니지만 공인으로서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행동의 양식이 있거든요. 차라리 리투아니아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것이 보여졌으면 훨씬 바람직했을 텐데 아마 리투아니아 언론에서는 패션의 아이콘이다 해가지고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국민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기사거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양평 고속도로 얘기도 나왔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히려 굉장히 큰 쟁점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뭐 아직 좀 정확하게 확인된 외신 보도라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확인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 공식 입장도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논란이 확산하면 이거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을 좀 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한 매체가 내니까 15밑인가 어떤 다른 매체도 현지의 다른 매체도 같이 등달아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뭐 그 매체의 어떤 신뢰도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체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뭐 드블리안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 샵에 대해서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는 만큼 국내에 있는 어떤 기자들이나 또 거기에 같이 갔던 기자들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질문에 일정 정도 답을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물론 이제 저기 가서 뭐 아무데도 돌아다니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인이 수행원을 그만큼 데리고 갔을 정도면 혹은 뭐 6명의 밖에 있는 수행원들이 다른 사람이 그 명품 샵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재했다면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가식거리가 될 거라고 보이죠. 뭔가 질문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좀 대답을 상세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 텐데요. 최근에 정치권의 블랙홀이 된 이슈가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공방인데요. 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원희룡 장관이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비교 평가하는 발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 듣고 오시죠. 뭐든지 제의, 뭐 짝퉁, 모조 이런 거는 사체 발광이 안 돼요. 아, 짝퉁 한동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원희룡 장관을? 30몇 프로 국정 지지율의 일부가 한동훈 대신 제일 많죠. 예. 그다음에 거기서 또 한동훈 지지자들의 일부가 원희룡.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늘의 그늘이고. 약간 운동권식 그런 선동 방식에 정면으로 운동권식으로 대응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불똥이 어떻게 뜰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장관하고는 약간 달라요. 제대로 운동권식으로 이번에 한번 대응을 했는데 이게 먹힌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민주당이 재미를 보기 어려울 겁니다. 네, 원희룡 장관 이 백지화 선언에 이어서 최근에 뭐 양평 일타 강사 강의도 하고 화환도 받고 그러던데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 얘기 들어보면은 짝퉁 한동훈이다, 그늘의 그늘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요.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말이라면 원희룡은 액션이다. 자, 이 뭐 대권 주자라 다르다 이런 상반된 평가를 내놨는데 정호김 전 의원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금 승부수를 던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백지화를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당황케 하고 그다음에 일타 강사로서 또 강의를 해갖고 저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런 일련의 그런 행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소위 그 우파 내지는 보수의 극렬 지지층들이 이제 원희룡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꽃다발과 화환이 답지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추미애 전 장관 얘기했잖아요. 네.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중언부언은 하고 싶지 않은데 추미애 전 장관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추윤 갈등을 일으킬 때 꽃다발도 많이 받고 화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원희룡 장관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백지화를 통해서 일단 저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말로는 책임을 지겠다 그랬지만 책임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것이 진척이 되든 아니면 백지화가 되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희룡 장관은 내가 뭘 했어, 백지화 하겠다고 했잖아,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로 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점수를 땄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김건희 여사가 악마화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백지화를 한다 그랬는데 본인이 장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점수는 많이 땄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극렬 지지층들이 뭐 꽃다발과 하안도 보내주는 것 같은데요. 김영우 전 의원이 운동권식 선동 방식에 운동권식으로 대응했다라는 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게 먹혔다 그랬잖아요. 네. 원희룡 개인 정치인 원희룡에게는 먹혔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양평 주민들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이게 먹혔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이 양평 고속도로 이슈가 어떤 식으로 확대 재생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네. 먹혔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시기상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치인 원희룡 개인으로만 보면 득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그 득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적어도 보수층의 극렬 지지층으로부터 우리에게 원희룡이 있었지 이런 인식을 각인하는 데는 분명히 득이 됐지만 그동안의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봤잖아요. 예. 근데 중도층의 지지는 오히려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원희룡, 한동훈 두 분 모두 뭐 평가는 엇갈립니다만은 뭐 스타 장관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실제 원희룡 장관이 양평도로 백지화 선언을 한 것이 한동훈 장관을 좀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공공연히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측면이 좀 있을까요? 글쎄 뭐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에 뛰어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 잠재적 대선 후보로 하면 의식을 했을 수도 있죠. 원희룡을 의식했을가 아니라 대선을 의식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이고 또 여기 대구시장 하는 분은 또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왜 그런 어떤 의심받은 짓을 하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디에서 무슨 뭐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이제 그분들이 다 실제로 다음 대선의 후보군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라이벌 의식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원희룡 장관의 경우는 사실은 저는 의원님하고는 전 반대로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16대부터 맵집이 굉장히 센 뭐 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몇 선도 하셨지만 한나라당부터 쭉 해서는 마이너리티 취급을 받았습니다. 뭐 사무총장을 했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수 영역에서 쟤는 우리하고 다른 놈이야라는 어떤 라벨을 달고 있었고, 근데 이번에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내 입지를 더 말하자면 저 친구도 우리 보수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인정을 받는 태도. 근데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태도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당신과 민심이 괴리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저 예타안을 나 백지화할래 하는 것이 어떻게 양평 국민과 국민들을 생각하는 장관의 태도입니까? 그러나 국민의힘의 보수 지지자들은 잘했어. 민주당 길들여야 돼. 거칠게 다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스타일의 차이, 뭐 김영우는 뭐 액션 대 뭐 한 장관은 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다른 한편으로 또 한 장관은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
뭐 이렇게 제안까지 받아가면서 목포, 제주를 다녀오지 않습니까? 서서히 그런 구도가 보여진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한동훈 장관 얘기도 좀 해볼까요? 한동훈 장관이 총선 뜻을 접었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나와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한동훈 장관 오늘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 한 장관이 그 총선 출마의 뜻을 뭐 접었다는 그런 정치인 그 경향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을 스스로도 하고 윤 대통령도 거의 동의를 하셨다는 그런 정도의 그 말을 전해 들었는데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던데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자, 호남에 갔고 이어서 제주까지 찾았던 한동훈 장관. 최근 광폭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권 입성 어떤 준비 작업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자, 대통령 멘토로 불렸었던 심평 변호사 얘기 앞서 들어보셨는데 총선 뜻을 접은 것 같다는 거예요.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심평 변호사가 그 인사이더 내부 인싸라 그러죠.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총선 출마의 뜻을 접었다는 얘기를 최근에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논리로 치면 저는 한참 전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총선 출마형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보다 훨씬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또 총선에 동원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 또 심평 변호사가 무슨 얘기냐면은 윤 대통령도 거기 동의하셨다는 그런 정도의 말을 전해 들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보다 훨씬 전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총선령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이미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뭐 호남이라든지 제주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다른 법무장관도 뭐 여기저기 다녔을 텐데 그렇게 관심을 못 받다가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래된 검사 출신, 또 한 사람은 검사하다가 나와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법무장관이 했다는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이 두 사람의 몸값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지만 만약에 지금 지지율 많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분명히 두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사람 다 극렬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이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최근에 원희룡 장관이 스타로서 부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중도 확장력입니다. 보수 지지층들은 이들을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중도층들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느냐 이거든요.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타 강사로 또 얼마나 날렸습니까? 그리고 요번에는 또 이제 양평 고속도로 일타 강사이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의 경우는 지금 막 다니면서 그 정치인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법무장관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두 사람 다 제가 볼 때는 총선은 그 마당은 너무 작고 나는 대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누가 압니까?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오늘은 일단 장관 일을 하루하루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치는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연동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에서 만약에 뭐 요구가 있고 여러 변수가 있을 때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 입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방금 지금 심평 변호사 얘기까지 보면 당이 호출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재가를 안 해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렇게 그 원희룡, 한동훈 두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1등 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져보는 데 대한 공포가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봅니다. 저는 많이 져봤기 때문에 져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총선에 나가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말하자면 심리적 충격, 인생에 있어서 내 사전에 지는 건 없다. 이제 이런 공포가 있을 수 있고. 그럼 고민은 더 신중하게 하겠네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나가라 할지 모르잖아요. 예.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가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희생할 줄 알고 던질 줄 아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분이 과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묵기가 될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때가 덜 탔다. 뭐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 대통령도 좀 더 기하게 쓰고 싶다.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언제 내가 대통령 뜻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느 순간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본인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도 나는 충실히 법무부 장관 일만 했는데 어느덧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라와서 대통령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두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쓰고 싶다와 관계없이요. 권력을 하는 거는요. 누가 이렇게 은쟁반에다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형주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다 1등 출신이잖아요. 근데 정치는요. 1등 출신이 하는 게 아니라 1등이 아닌 사람들의 처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정치를 하려고 하면 이제 공감 능력을 좀 채우고 들어오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돌려서 해주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정말 전혀 정치 입문 생각이 없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생물이니까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민주당 혁신위 1호 쇄신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안인데 어제 의총에서 추인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네.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별도로 선언을 했습니다. 면면을 보면 주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혁신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뽑은 인사라 상당히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그런 뭐라 그럴까 이거를 낌새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속되지만 느끼게 된다. 네. 이게 혁신위원장의 한계다. 그런데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한 1호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라 하면서 심지어는 이러다가 이제 망합니다. 뭐 그런 강한 얘기까지 하는데도 추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 포기할게요 하고 나선 사람들이 31명의 비명계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요번에 이 혁신위가 생기는 그 배경에도 이 돈봉투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갖고 이미 20명의 의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미 막 뭐 특정됐다, 명기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마 그 20명의 의원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송영길 대표가 되는 것을 바라거나 찬성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송영길 대표를 원했던 측이 바로 그 대선 후보 중에 이낙연 후보 측은 아니고 이재명 후보 측일 거라는 상상은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상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이재명 대표와 일정 정도 긴밀한 연관고리를 가지고 있는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 1호에 대해서 오히려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나서는 쪽이 비명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역동성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재명계, 친명계에 대한 비명계의 목소리 내기 내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선명성을 가지고 혁신을 앞장서겠다라는 네. 어떤 그 결의 이런 것을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민주당의 최대 모임이 이제 더 좋은 미래인데 여기서도 이제 결의를 촉구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의총 때는 추인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 거들 수도 있을 법한데 소위 말하는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친명계처럼 느껴지고 그분이 중심을 잡고 잘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될 텐데 예. 첫날은 물론 뭐 변명처럼 하는 얘기는 이 대표가 발언하는 순간 답정너처럼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까 봐서 발언을 신중하게 한다, 안 하는 편이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도 내려놓겠다고 발언을 한 적이 네. 있죠. 그렇다면 조금 강하게 푸시를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가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국민의힘이 다 내려놓은 부분을 그래도 더 선명하고 더 진보적인 당이라는 이름을 가지려면 훨씬 더 세게 되는데 지금도 늦었어요. 네, 이미. 지금도 늦었다. 다 한다고 하더라도 예. 여전히 100명은 아무런 표현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렵사리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네. 무슨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런 상태에서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예. 혹독하게 의원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네. 우아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이렇게까지 안 아닙니다. 하면 박차고 나가야 된다. 네. 오히려 알겠습니다. 일단 혁신위의 1호 쇄신안 다음 의총에서는 추인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오늘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Matei. Nuk ka votim. Qetësi, ju lutem. Është bërë në kuvendin e Republikës e që ka qenë kriminal e ne nuk e kemi kundërshtuar edhe denoncuar. Ju lutem, policia brenda kuvendit. 수도권에 최고 200mm의 호우를 쏟은 장마전선이 충청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시간당 최고 10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예고돼 홍수와 산사태에 대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침수와 정전, 축대 붕괴가 잇따른 수도권에 내린 비는 최고 200mm. 우려했던 재난 문자는 없었지만 시간당 20-30mm의 장대비가 꾸준히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내려간 장마전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시간당 40mm의 폭우를 쏟아부으며 곳곳에 홍수특보와 산사태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밤사이에는 장맛비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뜨거운 공기가 장마전선을 경계로 강하게 부딪히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며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충청권과 전북 일부 지역에는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수도권이라면 재난 문자를 발송해야 할 정도로 강한 비입니다.
이미 강수위가 한계치에 달한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홍수가, 산간 취약 지역에서는 산사태, 도시에서는 축대 붕괴가 발생할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하천변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특보를 예의주시하고 미리 안전한 지대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틀 동안 30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진 충남에도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사태로 4명이 토사에 파묻혔다가 구조됐지만 2명이 숨졌고 농경지 곳곳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커다란 나무와 토사가 뒤엉켜 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지붕 기와가 폭삭 주저앉았고 바닥에는 건물 잔해들이 나뒹굽니다. 충남 논산시 시림 낙골당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가족 방문객 4명이 파묻혔습니다. 노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2명도 다쳤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부여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으로 토사가 밀려들었습니다. 다행히 방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이 작은 방에서 주로 거주를 하는데 내가 이제 큰 방으로 저쪽 옆방으로 피해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피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다치지 않아요. 천만 다행이고. 고령에서는 다세대 주택 뒤에 있던 축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바로 앞까지 밀려든 커다란 돌덩이와 토사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방수포로 임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주민들은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흔들거리는 것도 있었고 일부 굴러 떨어졌고 그리고 뭐 집이 오래돼서 낡아서 그 뭐 잘못하면 무너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 뭐 좀 상당히 많이 놀랐죠. 승용차가 불어난 하천물에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로 잠겼습니다. 사륜 오토바이와 조립식 구조물도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농경지에도 흙탕물이 가득 찼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농기계는 물에 반쯤 잠겼고 수확을 앞두고 있던 수박과 애호박도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출하 계약까지 다 해놓고 지금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면 다 출하를 할 거거든요. 근데 계약했어도 물이 이렇게 잠겼으니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충청권에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전국에 내리고 있는 비로 호남선과 영동, 태백선 등 곳곳에서 일반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오후 6시 15분부터 내일 마지막 열차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호남선 서대전에서 익산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선을 운행하는 KTX 열차는 호남 고속선으로 우회 수송하고 호남 고속선을 운행하는 KTX 열차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사태와 낙석 피해가 예상되는 영동 태백선과 충북선, 경전선 열차도 내일 하루 동안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조정됩니다. 네, 폭우 속 갑자기 불어난 물에 비닐하우스를 빠져나가지 못한 일가족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그 밖에 피해 상황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흙탕물 한가운데 놓인 줄을 잡고 사람들이 위태롭게 걸어옵니다. 소방구조대가 비닐하우스에 고립됐던 50대 부부와 20대 남매까지 일가족 4명을 구한 건데요. 이들 가족은 딸기 비닐하우스에 밭일을 하러 갔다가 갑작스레 불어난 물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등학생 2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600m가량을 떠내려가는 일도 있었는데요. 당시 폭우로 하천물이 급격히 불어나 소방당국은 급히 구조대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다행히 학생 2명은 자력으로 고무보트에서 빠져나온 상태였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하천물이 불어나자 재미로 고무보트를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궁궐 전각 사이로 담장이 무너져 있습니다. 창덕궁 인정정 뒤편에 있는 계단식 화단, 화계담장인데요. 15m나 무너져 내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장막을 덮어준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오후 5시 기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지정 문화재 피해 사례는 모두 2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연일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곳곳에서 산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사는 곳의 산사태 위험도를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방법을 이성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철 시간당 300mm 이상의 장대비가 2시간 이상 집중되면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 토양이 흡수하는 수분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여름 엘니뇨의 발달로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예년보다 커진 상황.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전국의 산사태 위험 등급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전국 8.2%에 달하는 지역이 시간당 30mm 이상, 1강우량 150mm 이상의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가장 커지는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이 11.72%로 가장 많았고 전북 10.95%, 충남, 충북이 9%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도 5.12%나 됐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높은 경사도가 가진 곳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사태는 발생 30분에서 1시간 전쯤 징조가 있어 주의를 기울이면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사는 곳의 산사태 위험도를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현재 산사태 예보와 예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산사태 위험 지도를 통해 내가 사는 곳의 산사태 위험 등급도 알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금까지는 기존 통계와 주변 환경 등을 바탕으로 산사태 위험 등급을 나누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호우 상황을 추가해 지역별 산사태 위험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지난해 서울에는 시간당 150mm에 육박하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져서 큰 피해가 발생했었죠. 온난화 영향으로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는 국지성 호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강우 강도에 따른 위험과 예상되는 피해를 정인용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도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자동차는 지붕만 겨우 보이고 버스도 물이 유리창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최근 여름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상청의 시간당 강우량 자료를 보면 상황이 이해됩니다. 40년 전과 비교할 때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나타나는 빈도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으로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강수량의 총합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강수 일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가 한 번 내릴 때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도를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는 굵어진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수준입니다.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하지만 우산을 쓰면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산이나 우비를 써도 옷이 많이 젖고 운전 중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하수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50mm를 넘으면 어느 지역에서나 비 피해가 발생합니다. 비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와이퍼를 사용해도 시야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하수관이 역류하고 지하 건물의 침수도 시작됩니다. 허술한 축대는 무너지고 산사태 위험도 급증합니다.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비의 기세가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배수로나 배수구를 청소하고 지하 공간에서는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 중인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현지 명품 매장을 찾아서 쇼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 그럴 때냐며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투아니아 매체가 최근 올린 기사입니다. 한국의 퍼스트레이디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이라는 제목으로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5곳의 유명 상점을 방문했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보도가 지목한 상점이
두 브롤리 아이 등 명품 매장 5곳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했고 쇼핑 당시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의 쇼핑 물품은 기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은 김 여사가 다녀간 다음 날에도 한국 대표단 몇 명이 다시 찾아와 추가로 물건을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뜬금없이 터져나온 쇼핑 보도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장마와 수해 소식으로 답답한 국민은 혼란스럽다며 김 여사의 구입 품목과 비용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상점을 방문한 건 맞는 것 같지만 물품을 산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 간 것도 아닌 듯하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현지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매장 관계자는 김 여사의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박 6일 순방은 성과를 냈지만 예상치 못한 논란이 순방 마지막 날 터져나왔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주민들도 원안이 아닌 변경안을 선호한다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본질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거짓 해명을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전날 국토교통부의 현장 설명회에 이어 이번엔 여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이 양평을 찾았습니다. 원안에서 종점이 있던 양서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야권의 공세를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시고 섭섭하시죠? 이 선동을 저희가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말끔히 해소를 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은 소음과 경관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노선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보고 그 도로를 이고 살려고 그러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냐. 다른 뭐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한테 그 어떤 부담을 하라는 조건으로 너무 가혹하다. 국민의힘은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은혜 공작에 나섰다며 원희룡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 역시 국정조사 명분을 스스로 생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모든 의혹의 출발점에 있다고 직격하면서 여권을 향해 거짓말 돌려막기 해명을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 대통령 처가 땅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주장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거짓말 돌려막기 한다고 비리 부패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용역을 따낸 민간 설계업체가 종점을 바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정부 여당의 해명을 정조준했습니다. 설계회사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뒤집고 변경안을 제시했다는 게 설득력이 있느냐고 꼬집으며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도 단독으로 소집해 대통령실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처가 일가의 의혹을 덮어주는 호위된지 도대체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외나무 다리에서 맞붙은 상황. 다음 주 월요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토위 현안 질의가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 공개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오는 18일에서 21일 사이 국토부와 경기도의 교통, 환경, 설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고 경기도민과 국민에게 두 기관의 입장을 밝혀 오해를 풀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호 해체 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한일 정상회담 발언을 두고 오염수 투기 공범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회담 내용 등을 소상히 밝히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 공범이 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빗장을 우리 대통령이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는 민주당을 향해 괴담 수출로 우리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괴담은 수출하고 국내 수산물은 수출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까? 국익자해나 다름없는 자해, 괴담몰이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4대강 보해체 결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전부 다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동안 쭉 4대강 반대 활동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임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여당의 맞불 공세 여파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몇 번째냐고 지적하며 보해체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과학주의가 여쭤보면 물이 흐를 때 안전합니까? 담아뒀을 때 안전합니까? 정부는 안정적인 물 관리를 위해선 보를 없앨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물을 흐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하고요. 물이 필요로 할 때에는 또 닫아놓고 하는 거죠. 그건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해체 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서면서 여야 대치 전선도 더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19년 만에 최대 규모 총파업을 이틀 만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틀뿐인 공백에도 환자들의 불편은 이어졌고 노조는 2차 총파업을 언급하며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업 이틀째 접어든 대학병원. 건물 외벽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고 농성 중인 로비엔 긴장감이 흐릅니다. 공식적으로 진료에 큰 차질은 없었지만 빗속의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불편이 큽니다. 많죠. 어려운 것이. 모든 것이 그냥 잘 돌아가지가 않고 모든 절차상으로 뭐 하는데 조금 옛날보다는 느려요. 수술 마친 환자를 돌보는 사람도 속이 탑니다. 간호원이 없으니까 병실을 못 올라가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병실이 비어가지고 신경외과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노조가 파업에 참여한 병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현수막들이 걸렸지만 진료 사정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평상 수준으로 지금 진료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예약된 거를 취소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거의 평상 수준의 기준으로 하면 90% 이상 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를 주의로 상행한 복지부는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시도 차원에서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필수 유지 업무를 점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는 노조 요구 사항들이 이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서울과 부산, 광주, 세종 등 전국 4곳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정부가 정당한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몰아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는 그러나 고심 끝에 산별 총파업을 끝내고 현장 교섭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의제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 및 불편, 보건복지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틀간 총파업을 중단하고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력 대란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의료계를 둘러싼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총파업 종료를 결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각 병원에서도 조속히 노사협상을 타결해서 의료 공백이 없길 바란다면서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과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앞으로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북한 군부 1인자인 총정치국장을 비롯해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틀 전 이뤄진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에 대응한 조치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기반 신형 ICBM을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에 외교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겁니다. 개인 4명에는 북한 군부 1인자인 정경택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이 포함됐습니다. 칠성무역회사 등 기관 3곳은 금수품 거래와 북한 조형물 수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개인과 기관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이미 제재를 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할 것으로 외교부는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10번째.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간 한국의 독자 제재 중에는 북한이 암호화폐나 아니면 북한 IT 기술자를 해외에 보내는 그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제재는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막는다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막대한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는 동안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인구의 45.5%, 1,18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였다는 유엔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 중 48.7%가 영양 결핍을 겪는 소말리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북한 국경 폐쇄로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지원할 길이 막히면서 3년이 넘도록 북한의 식량난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2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 시험 발사를 정당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건드린 대가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위협적인 미국의 반공화국 핵대결 정책을 철저히 제압 분쇄하는 것은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 반위권이라며 누구도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무분별하고 도발적인 대결 선택을 거두지 않고 계속 행하려 들수록 상황은 미국의 매우 재미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들을 내세워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전세 사기 범죄를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라며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신모 씨. 주택 240여 채를 임대하다 재작년 갑자기 숨진 강서구 빌라왕 등 바지집 주인 7명을 내세워 전세 사기를 벌였는데 임대인 37명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만 80억여 원에 달합니다. 구속 기소된 신 씨 측은 담보대출 규제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피해가 일어났고 다른 범행에 비해 피해 액수도 적은 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에서 30대였다며 신 씨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 80여 명에게 180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모녀 사기단의 주범 A씨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가 3년 만에 빌라 400여 채를 보유했으면서도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등에서 빌라 497채를 보유하며 84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이모 씨도 징역 8년을 선고받는 등
최근 법원은 전세 사기범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빼앗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범죄라는 게 일관된 판단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하는 등 형사 재판만으론 피해 회복이 어려운 한계도 있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회복, 재산적 회복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현재 그러한 부분이 이제 입법을 통해서 좀 보완은 되고 있으나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은 신 씨와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서 이들과 공범 사이 책임 범위를 명확히 따지기 힘들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동급생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를 받는 17살 A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그제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같은 학교 친구 B양의 아파트에서 B양을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지난달 한강에서 2살 아이가 수상 오토바이, 이른바 제트스키가 뿜어내는 물줄기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당국의 느슨한 단속 탓에 무법자가 된 제트스키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정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강공원, 제트스키가 물가를 배회하며 둔치 위로 물보라를 분출합니다. 어린이들은 신기한 듯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다 제트스키 한 대가 갑자기 거센 물줄기를 내뿜고 피할 틈도 없이 온몸으로 물을 맞은 2살 배기는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제트스키 운전자를 찾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미삼아 또는 과시하려 버리는 행위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데 제트스키 이용자 사이에서는 경각심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물줄기를 크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난데없이 날아든 물에 시민들이 봉변을 당하는 인터넷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현장에선 운전자가 구경꾼에게 즉흥적으로 탑승을 권하는 일도 잦습니다. 실제로 지난 2일 10대 남학생이 모르는 사람의 제트스키에 타려다 턱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제트스키 같은 수상 레저기구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면허 취소는 4번 넘게 적발돼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애초 규정이 허술한 데다 어겨도 처벌이 무겁지 않다 보니 위험한 장난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입니다. 당국 역시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기동성이 좋은 제트스키가 이미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물 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 과정이라든가 또는 시험 문제를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한강사업본부는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부랴부랴 내걸고 둔치에서 50m 안으로 제트스키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부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취미가 민폐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차도에서 버스를 막고 시위를 벌였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3분 동안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앞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대표는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을 약속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시외버스를 탈 수가 없어 시위에 나선 거라며 경찰은 제대로 된 공지도 없이 자신을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할머니를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한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에 외할머니가 동의를 받지 않고 머물렀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공동명의자인 최 씨 오빠의 요청을 받고 집에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만큼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야간에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등학생의 유가족이 배달 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군 유가족이 배달 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는 3,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사망하기 전 1년 동안 4일을 제외하고 업체의 관리 아래 근무했고 미성년자임에도 부모 동의 없이 야간에 근무하겠다면서 배달 대행 업체가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 3구역 설계 공모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설계회사가 현행 기준을 넘는 용적률과 임대주택이 없는 낚시성 설계안으로 조합원을 현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노른자위 강남 압구정. 최근 서울시는 이곳에 50층 내외 12,0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세운다는 신속 통합 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비만 약 300억 원이 걸린 만큼 당장 설계 공모전이 치열합니다. 특히 한 설계회사가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에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내면서 초반부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서울시는 용적률 부풀리기, 낚시성 설계안이라며 해당 설계회사를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설계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 하루 전날 현재의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과장이나 허위 제한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는데 새로운 재건축 방안인 신통기획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설계회사는 물론 조합은 내부 반발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칫 압구정 재건축이 설계 단계부터 혼돈 속에 빠져들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고 지하 대피소까지 일반에 개방했습니다. 폭우도 잇따라 고가다리에 물이 넘쳐 폭포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한 양계장에서 닭 4천여 마리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했습니다. 헤이룽장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도 돼지 460여 마리가 죽어나갔습니다. 야간에 갑자기 전기가 끊겨 선풍기를 틀지 못한 탓입니다. 寻求社会的帮助，因为我的猪只7月9日断电导致我猪只死亡，而并非疾病。现在没有办法证明。 각지에서 섭씨 4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중국의 하루 발전량은 41억 킬로와트시를 찍었습니다. 발전량을 역대 최대로 끌어올렸지만 동부 연안까지 공장 가동 제한에 들어갈 형편입니다. 한쪽에선 에어컨병, 다른 한쪽에선 열사병 환자로 병원은 북새통입니다. 이른바 날씨의 빈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은 각 지방의 지하 대피소를 개방했습니다. 洞内温度在20摄氏度左右，每天开放时间为上午10点至晚上10点。 폭염은 공기 중 습도를 높여 폭우를 유발합니다. 폭포로 변한 스촨성의 한 고가다리. 바짝 타들어가다가도 이튿날 물바다가 되기 일쑤입니다. 대기 불안도 심해져 동북 지역에선 오리할 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자동차와 건물 유리창이 폭격을 당한 듯 속절없이 부서졌습니다. 12,000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는 지구의 온도, 기상이변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올 여름 들어 가장 강하게 발달한 정체전선이 내륙에 세찬 장맛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경북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경기 남부 등 그 밖의 지역으로 호우주의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충청 지역에 보라색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이 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서해상에 위치한 비구름이 또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강하게 발달한다는 겁니다.
강수 예측 모델을 살펴보면 새벽 2시 무렵 비구름이 더욱 강해지면서 새벽 3시와 4시에는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만 모레까지 충남 남부와 전북 북부에 400mm 이상, 충북과 그 밖의 남부지방은 3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야 확보가 힘든 야간에 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나 주차장은 출입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장마전선이 차츰 남쪽으로 물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